화려한 비단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복도를 걷습니다. 12겹의 옷감 아래로 번지는 은은한 향기.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권력 있는 여인들의 안식처, 에도성 오오쿠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이 서려 있습니다. 몸을 짓누르는 12겹의 비단 옷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사정 때문이었을까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으면서도 정작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작고 소중한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여인들. 화려한 성벽한 여인들의 고통은 물론이고 에도의 좁은 골목길을 메웠던 서민 여성들은 과연 반쪽짜리 문 뒤에서 어떤 부끄러움을 견디며 살아갔을까요? 때로는 우아하게, 또 때로는 처절하게 이어져 온 일본 역사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 시절의 진짜 삶 속으로 그 흥미진진한 여행을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계신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부 황금빛 감옥의 여인들, 오오쿠의 숨겨진 고통. 오오쿠의 여성들이 입는 기모노는 보통 서너 겹이었어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속기모노, 겉기모노, 그리고 오비라는 띠까지 다 합치면 10kg은 좋게 나갔습니다. 중요한 의식 때는 더 심했죠. 주니이토에라고 하는 20kg의 정장을 입어야 했어요. 헤이안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12겹의 비단을 겹겹이 입고 긴 치마를 끌고 다녔죠. 20kg입니다. 성인 여성 체중의 3분의 1에 가까운 무게예요. 그걸 온몸에 걸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일어서는 것조차 시녀들의 도움이 필요했죠. 혼자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어떻게 갔을까요? 상금 여관, 그러니까 쇼군의 정실이나 고위 측실이 화장실에 가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시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두세 명의 시녀가 왔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시녀들이 조심스럽게 오비를 풀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급하게 풀면 천이 구겨지거나 상할 수 있었거든요. 비단은 귀했고 오비 하나의 평민가정의 1년 생활비가 들었습니다. 오비를 푼 후에도 여러 겹의 기모노를 하나씩 걷어 올려야 했습니다. 앉을 때도 도움이 필요했어요. 무거운 옷을 입고 쪼그려 앉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볼일을 보는 동안 시녀들은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끝나면 다시 불렀죠. 뒤처리는 당연히 시녀의 몫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화장지가 없었어요. 종이가 귀했으니까요. 대신 와시라는 한지를 부드럽게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시녀가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향수를 뿌리기도 했죠. 그런 다음 다시 기모노를 입히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옷을 하나씩 내리고 주름을 잡고 오비를 매는데 또 10분 이상 걸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30분은 좋게 걸렸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조차 이 긴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겁니다. 어떤 여성들은 아예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려 했습니다. 물을 덜 마셨어요. 특히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거의 금식 수준으로 참았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행사를 중단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 건강에 좋을 리 없었죠. 만성 탈수, 방광염, 신장 문제를 겪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시녀들은 밤중에 몰래 간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실에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상금 여관은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었고 옷차림도 격식을 갖춰야 했으니까요. 어떤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측실이 임신 중이었는데 임신부는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잖아요. 하지만 매번 시녀들을 불러 오비를 풀고 입히는 게 너무 번거로웠대요. 결국 그녀는 임신 기간 내내 침상에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화려한 오오쿠 생활의 이면이었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쇼군이 특정 여성의 방에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여성은 더욱 곤란했습니다.
쇼군 앞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참아야 했죠. 쇼군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시녀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녀를 부르는 소리에 쇼군이 깰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밤새 참았다가 새벽에 쇼군이 나간 후에야 화장실에 갔다고 합니다. 젊은 측실 중에는 이 문제로 쇼군의 총애를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자리를 뜨거나 화장실 때문에 급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아하지 못하다고 여겨졌거든요. 잔인하죠. 사랑을 받기 위해서조차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억누르고 숨겨야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등장한 게 오시모노입니다. 방 안에 두는 작은 요강인데 화려한 칠기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뚜껑이 있어서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게 했고 겉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시녀의 도움은 필요했지만 적어도 긴 복도를 지나 화장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죠.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서 볼일을 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거든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오호쿠의 여성들은 평생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화려한 기모노, 존귀한 지위, 풍족한 생활 뒤에는 이런 고통이 숨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호쿠 여성들이 견뎌야 했던 고통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쇼군의 총애를 받기 위해 그녀들은 매일 아침 또 다른 의식을 치러야 했어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몸에 독을 바르는 의식을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입니다. 한 측실이 거울 앞에 앉았어요. 시녀가 작은 그릇을 들고 다가옵니다. 그 안에는 검은 액체가 담겨 있었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철과 초산이 섞인 냄새, 그것도 며칠 동안 발효시킨 독한 냄새였어요. 오하구로, 기혼 여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했던 치아 염색이었습니다. 에도 시대 일본에서 결혼한 여성은 이빨을 검게 물들여야 했어요. 하얀 이빨은 미혼 여성의 것이었고 검은 이빨은 누군가의 아내라는 표식이었죠. 오호쿠에서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쇼군의 여성이 된 순간부터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어요. 액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철 조각을 차나 술에 담가 녹슨 물을 만들고 거기에 5배 자라는 식물의 즙을 섞었습니다. 그 혼합물을 며칠 동안 발효시키면 검은색 염료가 완성됐죠. 하지만 한 번 바른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끊임없이 덧칠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색이 벗겨지고 얼룩덜룩한 치아가 드러났거든요. 한 여인의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1780년대 에도성에 들어온 23 측실의 기록이죠. 오늘도 입안이 쓰립니다. 혀가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어요. 처음 오하구로를 했을 때가 기억나요.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익숙해질 거다고 하셨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아침마다 구역질이 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여요. 저 검은 이빨을 가진 사람이 정말 저일까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웃으면 검게 물든 이빨이 드러났고 그것은 품위 없는 행동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오호쿠의 여인들은 입을 가리고 웃거나 아예 웃음을 참는 법을 배웠어요. 화장실 갈 때도 참아야 했고 웃음도 참아야 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더 끔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하구로 액체 속에는 중금속이 가득했어요. 매일 입안에 바르는 철과 초산은 잇몸을 부식시켰고 치아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30살이 되면 이가 흔들리고 40이 되면 절반이 빠지는 일이 흔했죠. 충치 예방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검은 이빨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야 했어요. 오호쿠의 미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하얗고 또 하얀 얼굴. 그것이 쇼군의 정실이든 측실이든 모든 여성이 갖춰야 할 모습이었죠. 오시로이라 불린 하얀 품가루, 그 주성분은 납이었습니다. 납가루를 물에 개어 얼굴과 목, 가슴까지 두껍게 발랐어요. 햇빛이 닿지 않는 오호쿠에서 생활하던 여성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덧발라야 했죠.
밤에는 씻어내고 아침이 되면 다시 바르는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하얀 얼굴은 아름답다는 칭찬을 받았고 여인들은 만족했죠. 쇼군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이만큼 하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졌어요. 처음에는 건조함 정도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피부는 갈라지고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상처는 잘 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덧나고 골봤죠. 납이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 어이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30년대 에도성에서 진찰한 40대 측실의 증상이죠. 환자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했죠. 입맛이 없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그녀의 입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금속성의 역한 냄새, 마치 녹슨 철을 씹는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이것이 납중독의 증상이었어요. 신경이 마비되고 뇌가 손상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납 때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원인 모를 병으로 여겼을 뿐이에요. 더 비극적인 건 이 독이 대물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납에 중독된 여성이 임신하면 뱃속 아기에게도 납이 전달됐어요. 태어난 아기는 허약했고 발달이 늦었으며 어떤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쇼군의 자식조차 이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에도 시대 쇼군 가문의 영아 사망률이 유독 높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얀 얼굴, 검은 이빨, 여기에 마지막 장식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입술이었죠. 사사벤이라 불린 입술 연지. 이것은 빨간색이 아니었어요. 푸른 빛이 도는 초록색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그게 오오쿠의 유행이었어요. 하얀 얼굴과 검은 이빨 위에 푸른 입술, 그것이 완벽한 미인의 조건이었습니다. 사사베니의 원료는 홍화씨였어요. 홍화에서 추출한 색소를 종이에 스며들게 한 뒤 그것을 입술에 바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순수한 홍화만으로는 그 독특한 광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섞었어요. 수은이었습니다. 수은을 섞으면 신비로운 푸른 광택이 생겼어요. 빛에 따라 초록색으로도 보랏빛으로도 보이는 환상적인 색깔이었죠. 쇼군의 눈길을 끌기 위해 여인들은 앞다투어 사사베니를 발랐습니다. 하지만 수은은 납만큼이나 위험한 독이었어요. 입술에 바른 수은은 침과 함께 몸속으로 들어갔고 신경계를 파괴했습니다. 손떨림이 시작됐고 말이 어눌해졌으며 정신이 혼미해졌죠. 심한 경우 환각을 보거나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에도성 기록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측실 중 한 분이 요즘 이상하십니다. 자주 헛것을 보신다고 하시고 밤마다 비명을 지르십니다. 어이를 불렀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시녀들 사이에서는 저주를 받았다는 소문이 돕니다. 저주가 아니었어요. 수은 중독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운으로 여겼을 뿐이에요.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형벌. 오하구로, 납가루, 사사베니. 오오쿠의 여성들은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독을 몸에 발랐습니다. 쇼군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아름답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 그리고 오오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화장실 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고 웃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아름다워지기 위해 바르는 것들이 모두 독이었습니다. 2부 쇼군의 비밀, 서랍 속의 권력. 이제 우리는 오오쿠의 가장 은밀한 비밀로 들어갑니다. 에도성 안 남자들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 바로 쇼군의 화장실이었습니다. 쇼군 전용 화장실을 고요소라고 불렀습니다. 어영소, 즉 쇼군님을 위한 장소라는 뜻이죠. 이곳은 그야말로 성역이었습니다. 먼저 건축 자재부터 달랐어요. 벽과 바닥은 최고급 편백나무로 지었습니다. 편백나무는 향기가 좋고 습기에 강하죠. 습한 환경인 화장실의 완벽한 재료였습니다. 변기는 어땠을까요? 나무로 정교하게 깎아 만든 후 수십 번의 오칠을 했어요. 오칠은 방수 효과가 뛰어났고
표면이 매끄러워서 청소하기도 쉬웠습니다. 검은 오칠에 금가루로 문양까지 그려넣었으니 예술품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쇼군의 변기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랍이었어요. 변기 아래에 나무 서랍이 달려 있었습니다. 쇼군이 볼일을 보면 배설물이 그 서랍에 떨어졌죠. 볼일이 끝나면 전담 시녀가 조심스럽게 그 서랍을 빼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쇼군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랍은 곧바로 어이에게 전달되었어요. 어이는 배설물의 색깔, 냄새, 농도를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혈액이 섞여 있는지, 기생충 알은 없는지, 소화 상태는 어떤지 확인했죠. 쇼군의 생명은 곧 막부의 안정이었습니다.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관리한 겁니다. 어이는 매일 아침 쇼군의 건강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전날 먹은 음식과 배설물의 상태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현대의 건강검진보다 더 철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50이 가장 낮지만 가장 가까운 자리. 이 서랍을 다루는 시녀를 50이라고 불렀습니다. 15, 16살의 소녀가 처음 오구에 들어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혹은 부모가 출세를 바라며 딸을 보낸 거죠. 화려한 궁중 생활을 꿈꾸며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주어진 첫 임무가 50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충격이었겠죠.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오후에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었고 아래 시녀들은 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녀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대기했습니다. 쇼군이 볼일을 보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언제든 부름을 받으면 달려가야 했죠. 볼일이 끝나면 종이 울렸습니다. 그러면 50이가 조용히 들어가 서랍을 빼냈어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쇼군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서랍을 들고 복도를 지나 어이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 길은 멀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복도에서 다른 시녀들을 마주치기도 했죠.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이에게 서랍을 건넨 후 빈 서랍을 받아 다시 화장실로 돌아갑니다. 서랍을 깨끗이 씻어 원래 자리에 넣어두어야 했어요. 다음을 위해서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자리가 결코 천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50이는 쇼군과 가장 가까운 자리 중 하나였어요. 쇼군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쇼군이 아프면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50이었습니다. 배설물에 혈액이 섞이거나 색깔이 이상하거나 냄새가 평소와 다르면 곧바로 보고했죠. 이 정보는 때로 정치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쇼군의 건강 상태에 따라 권력 구도가 바뀔 수 있었거든요. 50이가 입을 잘못 놀리면 오오쿠 전체가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이는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시녀만 할 수 있었어요. 몇 년간 다른 일을 하며 검증을 받은 후에야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0일을 잘 해낸 시녀는 승진했습니다. 더 높은 지위의 시녀가 되거나 쇼군의 측근이 되기도 했어요. 역설적이죠? 가장 천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니. 3부, 에도의 서민 여성들, 반쪽 문 앞의 부끄러움. 오오쿠의 화려함을 벗어나 이제 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죠.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화장실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에도의 서민 대부분은 나가야에서 살았습니다. 긴 집이란 뜻인데 우리로 치면 연립주택 같은 거죠. 한 채의 긴 건물을 여러 칸으로 나눠서 각 가구가 한 칸씩 사용했어요. 방 크기는 4평 반 정도. 부부와 아이 둘이 살기에도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건물 끝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보통 10가구당 화장실 2개 정도였어요. 남녀 구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어있는 칸을 쓰는 거죠. 화장실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나무판에 구멍을 뚫고 그 아래 항아리나 나무통을 놓았어요. 배설물은 그 통에 모였다가 정기적으로 수거해 갔습니다. 에도의 공동 화장실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이 반쪽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래쪽은 판자로 막혀 있지만 위쪽은 열려 있었습니다. 앉아 있으면 머리가 밖에서 보였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좁은 화장실 안에서 쓰러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밖에서 금방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노인들이 많았으니까요. 두 번째는 누가 사용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머리를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었죠. 아, 우메키치가 쓰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환기였습니다. 열려있는 위쪽으로 공기가 통했어요. 그래도 냄새는 지독했지만요. 하지만 이게 여성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머리가 보인다는 건 곧 얼굴이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볼일을 보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 하치로야, 나 좀 기다려 하고 화장실 안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하지만 여성들은 달랐습니다. 부끄러워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은 화장실 가는 것 자체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무리를 지어 화장실에 갔습니다. 한 명이 볼일을 보는 동안 다른 여성들이 화장실 앞에서 지켰어요. 남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죠. 밤에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두운 화장실 주변에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남자들이 숨어 있기도 했거든요. 어떤 나가야에서는 아예 화장실 사용 시간을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새벽에는 남자들, 아침에는 여성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었죠. 에도의 아침은 화장실 전쟁이었습니다. 10가구가 화장실 2개를 나눴으니까 아침 시간에는 항상 줄이 섰어요. 특히 남자들이 일 나가기 전 시간에는 더 심했습니다. 급한 사람 먼저. 하지만 모두가 급했습니다. 다리를 꼬고 기다리는 사람들, 어떤 이는 벽에 기대 식은땀을 흘렸죠.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야, 지로,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급할수록 잘 안 나오는 게 사람 몸이죠. 결국 참다 못한 사람은 근처 절이나 신사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도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멀면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밖에서 해결했습니다. 골목 구석이나 강가에서요. 당시에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도 시대에 종이는 귀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화장지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뭘로 닦았을까요? 나뭇잎이나 짚을 사용했어요. 부드러운 나뭇잎을 물에 적셔서 썼습니다. 겨울에는 나뭇잎을 구하기 힘드니까 짚을 부드럽게 만들어 사용했죠. 조금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헝겊을 사용했습니다. 낡은 옷을 작게 잘라서 화장실에 쌓아두었어요. 쓰고 나면 빨아서 다시 사용했습니다. 종이를 쓸 수 있는 건 부유한 집뿐이었어요. 그것도 새 종이가 아니라 이미 쓴 종이였습니다. 에도에는 독특한 재활용 문화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이나 관청에서 쓴 문서들, 잘못 쓴 편지나 장부들을 모았어요. 이런 종이를 다시 물에 불려 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이로 뜨는 거죠. 이렇게 만든 재생지를 아사쿠사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사쿠사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서 붙은 이름이에요. 품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거칠었고 색도 고르지 않았죠. 하지만 싸고 구하기 쉬웠어요. 서민들은 이 종이로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물건을 포장하거나 메모를 하거나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인분 수거꾼이 왔습니다. 그들은 큰 통을 등에 지고 나가야를 돌았어요. 화장실 아래의 통을 꺼내 자신의 큰 통에 부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죠. 하지만 이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인분은 돈이 되는 물건이었으니까요. 농민들에게 팔면 꽤 괜찮은 수입이 되었어요. 나가야 주민들도 협조적이었습니다. 인분 수거꾼이 오면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들이 안 오면 화장실이 넘쳐서 큰일이 날 테니까요. 에도의 서민 여성들은 이렇게 오오쿠의 여인들과는 다른, 하지만 또 다른 방식의 불편함을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사부, 영웅들의 은밀한 안식처.
이제 우리는 에도 시대의 전설적인 인물들로 눈을 돌려봅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는 용맹했고 정치에서는 지혜로웠지만 화장실에서만큼은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다케다 신겐의 고슈야마. 전국시대 최강의 군단을 이끌었던 다케다 신겐. 그의 성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고슈야마 갑주의 산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화장실의 은어였어요. 그런데 그냥 화장실이 아니었습니다. 3평 크기의 제법 넓은 공간이었죠. 다다미가 깔려 있었고 작은 책상과 횃불 받침대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수세식 변기였다는 겁니다. 산 정상의 저수지에서 끌어온 물이 나무 파이프를 통해 흘러 들어왔어요. 레버를 당기면 물이 콸콸 쏟아져 배설물을 씻어내렸습니다. 신겐은 이곳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고 병법서를 읽었어요. 중요한 작전도 이곳에서 구상했다고 전해집니다. 왜 하필 화장실에서였을까요?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완벽한 프라이빗 공간이었죠. 신겐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야 했습니다. 가신들의 보고, 동맹 제안, 외교 사절, 민원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화장실에 있을 때였던 겁니다. 신겐의 화장실 사랑은 유명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1시간은 기본이었다고 해요. 가신들이 급한 보고가 있어도 화장실에 있을 때는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천재적인 전략들 중 상당수가 그 화장실에서 탄생했을지도 모릅니다. 다테 마사무네의 모닝 루틴. 외눈의 용이라 불렸던 다테 마사무네는 전쟁뿐 아니라 문화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어요. 그에게는 특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실에 2시간씩 머무는 거였어요. 2시간씩이나요? 네, 2시간입니다. 그는 화장실에 작은 책상을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그날의 식단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하나하나 정했죠.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리할지, 어떤 그릇에 담을지까지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왜 화장실에서였냐고요? 마사무네는 미식가였습니다. 음식에 대해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소화와 배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는 먹는 것과 배출하는 것이 하나의 순환이라고 생각했대요.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점검했죠. 그리고 그날의 식단을 조정했어요. 현대 영양학자들이 보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마사무네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장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의 장수 비결이 바로 이런 세심한 건강 관리였다고 합니다. 70살까지 산 것도 당시로서는 대단한 나이였어요. 농민에서 천하인이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자신의 성공을 모든 방식으로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화려한 성, 황금으로 치장한 다실, 그리고 화장실까지도요. 히데요시가 만든 스낫에 친 모래변소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넓은 방 바닥에 고운 모래를 수십 센티미터 깊이로 깔았어요. 흰 모래, 검은 모래를 번갈아 깔아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정원처럼 꾸몄죠. 볼일을 보면 하인들이 즉시 그 부분의 모래를 걷어내고 새 모래로 교체했습니다.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어요. 향도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히데요시의 변기 자체도 특별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건 아니었지만 최고급 칠기에 금가루를 입힌 화려한 물건이었어요. 앉는 부분에는 부드러운 천을 덧댔습니다. 이 정도면 화장실이 아니라 예술품이죠. 히데요시는 중요한 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화장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보시오. 이것이 농민 출신의 나를 업신여겼던 귀족들의 화장실보다 훨씬 낫지 않소? 화장실조차 권력의 상징이 된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그 화려한 화장실에서도 볼일의 본질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황금 장식이 있든 없든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건 똑같았으니까요. 5부, 전국시대 배설은 생존이자 자산이었다. 시대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국시대,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였죠. 전국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끊임없는 전쟁. 영주들은 병사를 먹이기 위해 더 많은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농민들은 척박한 땅에서 더 많은 곡식을 거두어야 했죠. 그때 누군가 발견했습니다. 인분이 놀라운 비료가 된다는 사실을요. 인간이 먹는 음식에는 영양분이 가득합니다. 그 영양분이 모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배설물로 나오죠. 특히 당시 일본인들의 주식은 곡물과 채소였습니다.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어요. 이런 식단에서 나온 배설물은 거의 완벽한 유기농 비료였습니다. 농민들이 발견한 겁니다. 인분을 발효시켜 논밭에 뿌리면 수확량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을요. 순식간에 인분은 귀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돈이 되는 황금이었죠. 각 마을마다 비료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강에 버리거나 아무 곳에나 버렸던 인분을 이제는 소중하게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 공동의 구덩이를 파서 인분을 모았어요. 몇 달간 발효시킨 후 농사철에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더욱 조직적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돈을 주고 인분을 사들였어요. 부유한 집일수록, 고기를 많이 먹는 집일수록 비료값을 더 받았습니다. 영양가가 높으니까요. 전국시대, 전쟁이 일상이던 시절입니다. 무사들은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항상 갑옷을 입고 대기해야 했죠. 무거운 갑옷, 투구, 무기까지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일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것이 당시 무사들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벗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렸거든요. 혼자서는 할 수도 없었어요. 시종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속옷을 입었습니다. 훈돛이라는 삿바 형태의 속옷이었는데 끈 하나로 고정되는 구조였어요. 급할 때는 그 끈만 풀면 바로 볼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 쪼그려 앉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대부분 서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전투 중에는 더 심했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화장실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무사들은 갑옷 안에서 그냥 해결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야 갑옷을 벗고 씻을 수 있었죠. 영광스러운 사무라이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명예를 중시하는 무사라도 인간의 생리를 거스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1577년 우에스기 켄시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노토 지방의 나나오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주인 하타케야마는 충분한 병력과 식량을 갖추고 있었어요. 성벽도 튼튼했습니다. 몇 달은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성 안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졌어요. 처음에는 열이 나고 토하더니 곧 심한 설사를 했습니다. 무슨 병이었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질이었습니다.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전염되는 병이죠. 왜 하필 그때 이질이 돌았을까요? 성 안의 배설물 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성 밖으로 인분을 내다 버렸습니다. 농민들에게 팔기도 했죠. 하지만 포위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성 안에 인분을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쌓인 인분에서 파리가 들끓었어요. 그 파리들이 부엌으로 날아갔고 음식이 오염되었습니다. 우물도 오염되었죠. 결국 나나오성은 전투다운 전투 한번 못 해보고 함락되었습니다. 우에스기의 병사들이 성벽을 넘었을 때 성 안의 병사 대부분은 이미 병으로 쓰러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배설물 관리 하나가 성의 운명을 바꾼 거죠. 이 사건 이후 전국의 성들은 화장실과 배설물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일본인들은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조즈, 손 씻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냐고요?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물로 씻지 않았어요. 쿠소베라라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얇은 주걱인데 볼일을 본 후 이걸로 닦았어요. 그리고 그 주걱을 물에 헹구지도 않고 그냥 옆에 두었다가 다음에 또 사용했습니다. 손은요? 옷에 한두 번 쓱 닦는 게 전부였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손으로 밥을 먹고 물건을 만지고 아이를 돌보았던 겁니다. 전염병이 안 도는 게 이상했죠. 하지만 전국시대의 끔찍한 전염병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청결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사찰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참배객들이 경내에 들어서기 전 손과 입을 씻도록 한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일본 신사 입구에 있는 물손잡이의 시작입니다. 무사들의 저택에도 조주시설이 생겼습니다. 볼일을 본 후 반드시 손을 씻도록 규율로 정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였지만 일본 사회의 위생관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육부, 고대로의 여행, 화려함의 기원. 이제 우리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도보다 훨씬 이전, 일본 문화의 황금기였던 헤이안 시대로요. 이야기는 고대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볼일을 봤을까요? 그들은 강물 위에 나무 틀을 걸쳐 놓았습니다. 이름하여 가와야, 글자 그대로 강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강가에 나무로 틀을 만들어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앉으면 배설물이 그대로 강물에 떨어지는 구조였죠. 원시적이라고요? 하지만 당시로서는 꽤나 위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배설물이 강물에 떠내려가니 악취도 덜했고 파리나 벌레가 꼬일 걱정도 적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라 시대에는 이미 수세식 변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의 헤이조국 유적에서 발견된 화장실은 물을 흘려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1000년도 더 전에 말이죠. 그렇다면 왜 후대로 가면서 오히려 기술이 퇴보한 걸까요? 헤이안 시대가 되면서 일본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교토로 천도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귀족들의 대저택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문제는 수세식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토는 강가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사람들은 실내에서 쓸 수 있는 요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히바코, 불상자라는 뜻의 이 요강은 나무로 만든 상자 안에 재를 깔아두는 구조였습니다. 볼일을 보면 재가 냄새를 어느 정도 잡아주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였을 뿐입니다. 귀족 저택마다 이 요강에서 나오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시녀들이 매일 아침 요강을 비우러 나가야 했고 그 내용물을 모아두는 장소가 따로 있었죠. 상상이 되시나요? 여름에 교토 습하고 더운 날씨에 수백 채의 귀족 저택에서 피어오르는 그 냄새를요. 오늘날 교토의 중심가에는 니시키코지라는 화려한 상점가가 있습니다. 전통 음식과 공예품을 파는 고급 상점들이 즐비한 곳이죠.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의 옛 이름을 아시나요? 쿠소노코지, 똥골목입니다. 헤이안 시대 이곳은 각 가정에서 모은 배설물을 버리는 장소였습니다. 좁은 골목에 인분이 쌓였고 여름이면 악취가 하늘을 찔렀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막고 뛰어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상업 중심지에 그런 곳을 만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귀족들의 저택 뒤편, 사찰의 구석진 곳, 상점가의 뒷골목, 어디든 인분을 버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도시의 일상이었던 거죠. 하지만 귀족들이 그냥 악취를 참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향입니다. 일본의 향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악취를 가리기 위한 절실한 필요에서 탄생한 문화였던 겁니다. 귀족들은 의복에 향을 배게 했습니다. 방 안 곳곳에 향로를 두었죠. 외출할 때도 향주머니를 차고 다녔습니다. 누가 지나가면 그 향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헤이안 시대 문학의 걸작 겐지 모노가타리를 보세요. 주인공 히카루 겐지는 그 향기로 유명했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향기가 남았다고 합니다. 낭만적이라고요? 하지만 그 이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강한 향을 피워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보다 더 강한 악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모노를 입은 귀부인이 우아하게 걸어갑니다. 12겹의 비단에서 은은한 향이 풍깁니다. 하지만
그녀의 저택 뒤편에는 시녀가 히바코를 들고 쿠소노코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화려한 헤이안 문화의 진실이었습니다. 7부 지혜와 전략, 다이묘의 똥을 사수하라. 이제 우리는 에도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산킨코타이, 즉 참근 교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에도 막부는 전국의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 교묘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각 지방의 영주들은 1년 중 절반은 자신의 영지에서, 나머지 절반은 에도에서 살아야 했어요. 에도에 올 때는 가족을 데려와야 했고요. 사실상 인질이었죠. 문제는 이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이묘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의 가신과 하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3천 명의 행렬이 에도로 향합니다. 먼 지방에서 오려면 한 달 이상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3천 명이 매일 볼일을 봤겠죠. 어느 해 봄, 한 농민이 발견했습니다. 다이묘 행렬이 지나간 길가의 풀이 유독 무성하게 자라는 걸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행렬이 쉬어간 자리마다 배설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다. 그는 다른 농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다이묘 행렬이 지나가는 길목에 화장실을 만들자고요.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나무로 칸막이를 만들고 바닥에 큰 구덩이를 팠어요. 지붕도 얹었습니다. 무료 화장실이라고 팻말도 세웠죠. 다이묘 행렬이 오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이들, 화장실이 필요하시면 여기를 이용하십시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다이묘와 그 가신들은 일반 서민과는 다른 음식을 먹었습니다. 좋은 쌀, 싱싱한 생선, 다양한 채소들, 영양 상태가 훨씬 좋았죠. 그런 사람들의 배설물은 비료로서 가치가 높았습니다. 질소, 인, 칼륨 같은 영양소가 풍부했거든요. 농민들이 그 배설물을 모아 발효시킨 후 밭에 뿌렸습니다. 그의 수확량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어떤 밭은 전년 대비 2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이묘 행렬 길목마다 무료 화장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농민들끼리 경쟁까지 벌어졌습니다. 누가 더 좋은 위치에 화장실을 만드느냐로요. 재밌는 건 말의 배설물까지 경쟁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이묘 행렬에는 많은 말이 있었어요. 다이묘가 타는 말, 짐을 나르는 말, 무사들이 타는 말까지 수백 마리가 함께 이동했습니다. 말도 당연히 길 위에서 배설을 했죠. 그런데 말의 배설물도 좋은 비료였습니다. 말은 풀을 먹으니까 섬유질이 많았어요.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좋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행렬이 지나간 후 즉시 길에 나왔습니다. 빗자루와 삽을 들고 말똥을 치우러요. 에도 시대 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이묘 행렬이 지나간 길은 몇 시간 안에 깨끗해진다. 누가 청소를 시킨 것도 아닙니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귀한 비료를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분 거래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에도에는 인분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상인이 생겼어요. 그들은 부유한 집, 음식점, 여관 등을 돌아다니며 인분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팔았죠. 가격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반 가정의 인분보다 음식점이나 여관의 인분이 비쌌어요. 영양가가 높다고 여겨졌거든요. 가장 비싼 건 역시 다이묘나 부유한 상인집의 인분이었습니다. 농민들은 기꺼이 높은 값을 치렀어요. 그만큼 효과가 좋았으니까요. 어떤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자신의 집인분 판매권을 입찰에 붙였대요. 여러 농민들이 경쟁해서 가격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진지한 경제활동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스템 덕분에 에도는 깨끗해졌습니다. 인분이 귀한 자원이 되면서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일이 줄었어요. 다들 모아서 팔려고 했으니까요. 공중 화장실도 깔끔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인분 수거꾼들이 경쟁적으로 청소를 했어요. 자기가 맡은 구역을 더 깨끗하게 유지해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에도 시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기록을 보면 도시의 청결함에 놀라워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네덜란드 상인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도의 거리는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 깨끗했다. 악취도 덜했다. 그들이 배설물을 자원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 경제적 가치가 환경 보호로 이어진 훌륭한 사례였습니다. 8부 역사는 뒷간에서 만들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오호쿠 여성들의 고통에서 시작해 쇼군의 비밀, 서민 여성들의 일상, 영웅들의 은밀한 공간, 전국 시대의 생존 전략, 헤이안 시대의 향문화, 그리고 인분 경제까지 모두 화장실 이야기였습니다. 역사책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나라를 다스린 왕, 위대한 예술가와 학자들. 하지만 그들 모두 매일 화장실에 갔습니다. 볼일을 봤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으며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쇼군의 배설물을 확인하던 오시비, 오호쿠 여인들의 무거운 기모노를 받쳐주던 시녀들, 매일 아침 인분을 수거하러 다니던 수거꾼들, 다이묘 행렬을 위해 화장실을 만들던 농민들. 이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없이는 화려한 역사도 불가능했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급격히 서구화되었습니다. 서양식 변기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컸습니다. 일본인들은 쪼그려 앉는 방식에 익숙했거든요. 서양식으로 앉는 게 어색하고 불편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서양식 화장실이 빠르게 퍼졌어요. 20세기 중반, 일본은 다시 한번 혁신을 이뤘습니다. 전기 비데가 발명된 거죠. 왜 일본에서 비데가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일본인들은 오래전부터 물로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조주 문화가 있었잖아요. 종이로만 닦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깨끗하게, 더 위생적으로, 그런 욕구가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 거죠. 오늘날 일본의 화장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온수 세정, 건조 기능, 탈취 기능, 음악 재생까지 화장실이 하나의 첨단 기기가 되었어요.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백 년간 쌓인 위생관념과 화장실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의 결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화장실에 가셨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비데, 부드러운 화장지, 조용한 공간,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 청결한 변기. 혼자 갈 수 있죠. 급하면 바로 갈 수 있고요. 30분씩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시녀를 불러 옷을 벗겨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 모든 게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에도 시대 오호쿠의 여인들에게 이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자유였습니다. 그녀들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쇼군의 정실, 쇼군의 측실, 수백 명의 시녀가 시중을 들었고 비단 기모노를 입었으며 최고급 음식을 먹었어요. 평민 여성들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할 사치를 누렸죠. 하지만 바로 그 높은 지위 때문에 그녀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 누릴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한 번 가려면 30분. 웃고 싶어도 검은 이빨 때문에 참아야 했고, 매일 아침 독을 몸에 발라야 했으며, 밤새 쇼군 앞에서 생리적 욕구를 숨겨야 했습니다. 평민 여성들은 나가야의 좁은 화장실이라도 급하면 뛰어갈 수 있었어요. 무리지어가면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었죠. 불편했지만 적어도 자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호쿠의 여인들은 그런 자유조차 없었어요.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몸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호쿠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위가 곧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여성들이 가장 불편하게 살았어요.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고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아름다움의 기준은 누가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오하구로, 납화장, 푸른 입술, 그 모든 것이 여성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타인의 시선, 권력자의 취향을 위한 것이었죠. 셋째,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호쿠 여성들이 평생 꿈꿨을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원할 때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마음껏 웃을 수 있으며 독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오쿠라는 황금빛 감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 가장 어두운 이면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깊은 고통을 보았죠. 화장실 한 번 가는데 30분씩 걸렸던 여인들, 웃음도 감정도 숨겨야 했던 여인들, 매일 아침 독을 바르며 아름다워지려 했던 여인들. 그녀들의 이름은 대부분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견뎌낸 고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어요. 다음에 화장실에 가실 때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혼자 갈 수 있다는 것, 급할 때 바로 갈 수 있다는 것, 아무도 내 몸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를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설 때도 생각해 보세요. 독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마음껏 웃어도 된다는 것, 나 자신을 위해 꾸밀 수 있다는 것. 오오쿠의 여인들은 평생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에 가장 비참했던 그 여인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화려한 궁전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화장실 한 칸에서도, 거울 앞에서도, 견디고 또 견뎌야 했던 여인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는 흘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 긴 역사의 끝에서 누리는 자유로운 하루이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